네, 물론 아내와는 이혼할 겁니다, 부장님.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하. 그 한마디에 저녁 식사에 좋은 향기로 가득했던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어떤 계기로 잘못 걸린 전화, 화면에 닿은 손가락이 실수로 스피커 모드를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끔찍한 이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상사에게 아첨하며 비굴하게 웃는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절대로 화나게 해서는 안 될 상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이 경솔한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시계바늘은 밤 8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소갈비찜이 부드럽게 끓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미선, 올해 50세가 되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박준영은 52세,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은 준영씨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이랑 고등어 조림으로 해야지. 저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늦게 귀가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권위적인 면이 있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평 한마디 없이 헌신해왔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간병도 저 혼자 몇 년간 도맡아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의 이름, 퇴근 전화일까. 저는 서둘러 손을 씻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를 받으려 화면에 손을 댄 순간 제 손가락은 실수로 스피커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전화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한식주점의 소음과 얼음이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분한. 전화를 끊으려 화면에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들려온 목소리에 제 손은 멈췄습니다. 야, 박 과장. 너 정말 괜찮은 거지? 굵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 회사 회식에 몇 번 데리러 간 적이 있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속 상사인 이대호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대호 부장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불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남편 박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는 한심한 목소리. 저는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 처가의 땅, 정말 팔게 만들 수 있는 건가? 그 땅이 없으면 내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 공장 부지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대호 부장의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친정 땅,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께 상속받은 지방에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소중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었고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미선이 그 여자는 제가 잘 설득해서 넘어가게 할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듣는 머리 나쁜 여자입니다. 전업주부라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 미래를 위해서라고 조금만 위협하면 금방 울면서 속아 넘어갈 겁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하긴 심한 남편이군. 너도. 나는 땅만 손에 넣으면 그걸로 됐지만 그런데 땅을 뺏으면 부인이 화내지 않을까? 이대호 부장이 웃으며 말하자 남편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땅을 손에 넣으면 아내와는 이혼할 겁니다. 주름투성이 아줌마는 이제 질렸거든요. 부장님 승진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하. 두 사람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말없이 스마트폰을 응시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에서 체온이 빼앗기고 대신 머릿속이 비정상적으로 냉정하고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소중한 가족의 추억이 담긴 땅을 상사에게 바치는 뇌물로 삼으려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은 후에는 나를 버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 서랍을 열어 항상 장보기 메모에 사용하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확고한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은 다음 상대도 있어요. 우리 부서의 젊은 계약직 여직원인데 말이죠. 미선이 같은 아줌마보다 훨씬 순수하고 애교도 많습니다. 너도 한가로 놈이 아니군. 핫핫. 녹음되어 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군요, 준영씨. 내 친정 땅이 그저 빈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아버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시골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윽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빨간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 주소록을 열어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예요. 네, 사실은 준영씨 일인데요. 그것이 오만한 남편에 대한 저의 처절한 반격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예요. 네, 사실은 준영씨 일인데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준영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아버지 김태사는 올해 75세가 됩니다. 지금은 고향인 강원도 양양에서 한가로 이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악마 변호사 김태산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베테랑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는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박준영은 제 아버지가 그저 시골에 은퇴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릴 때 아버지가 불필요한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직업을 변변찮은 자문력 정도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준영씨가 상사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말았어요. 저는 방금 전 전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대화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제 친정 땅을 신규 사업의 공장 부지로 노리고 있다는 것, 출세를 위해 저를 속여 땅의 등기권리증에 인감 도장을 찍게 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젊은 계약직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땅을 손에 넣으면 저를 버릴 생각이라는 것.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앞에 둔 맹수가 조용히 목표를 겨냥할 때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준영이가 그런 짓을. 피를 토하듯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 아버지의 조용한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미선아, 잘 들었구나. 그 음성은 확실히 녹음했니? 네, 항상 쓰는 녹음기에 남아있어요. 잘했다. 그 음성 데이터는 절대로 지우지 말고 만약을 위해 컴퓨터에도 복사해 두렴. 알겠어요. 아버지의 말에는 예전 일 모드로 돌아간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친정 땅, 그곳을 노리고 있었구나. 준영이 녀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군. 그 땅은 지금 시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 후보지가 되어 대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곳이다. 준영이 회사 같은 중견기업이 제대로 된 수단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재개발 계획이라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그 땅은 내 어머니가 사랑했던 소중한 곳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내놓을 생각은 없어. 그런데도 준영이 녀석은 딸을 상처 입혔을 뿐 아니라 우리 집 땅까지 속여서 빼앗으려 하다니. 좋다. 철저하게 상대해주마. 아버지의 든든한 말에 저는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어쩐지 한심해서.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일 아침 바로 나도 증거 수집에 나설 테니 너는 오늘까지 하던 대로 행동하렴.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네, 알겠어요. 맡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배신자 남편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저는 식어가는 소갈비찜을 다시 데우면서 지난 25년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초 박준영은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장으로 승진할 무렵부터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머리 나쁜 주부니까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그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준영의 부모님이 연이어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는 일이 바쁘다며 도망 다녔고 대소변 처리부터 병원 모시기까지 모든 것을 저 혼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시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준영에게서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생색내지 마. 그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것이 부부라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불화를 만들지 않으려면 제가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저의 인내는 그에게 있어 그저 편리한 도구로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나 왔다.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박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에서는 저렴한 향수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풍겼습니다. 젊은 계약직 여직원과 실컷 즐기다 온 모양입니다. 저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표정을 감춘 채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샤워하실래요? 아니면 식사부터 하실래요? 제가 평소처럼 말을 걸자 박준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귀찮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밥이지, 당연히. 빨리 차려. 아, 오늘도 피곤해 죽겠다. 너처럼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는 여자들은 모를 테지만 상사 비위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소파에 기대어 건방지게 앉아있는 박준영.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방금 전 전화 음성을 떠올리며 맹렬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부장 비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즐겁게 내 욕을 하던 주제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소갈비찜,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박준영이 좋아하는 음식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뭐야, 또 소갈비찜이야? 맨날 똑같은 밥상이네. 너는 매일 집에 있으면서 할 일도 없으면서 좀 더 괜찮은 음식은 못 만드냐? 정말 눈치 없는 아줌마야. 죄송해요. 내일은 다른 걸로 할게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박준영은 갑자기 기분 나쁜 웃음을 띠며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됐어. 오늘은 내 얼굴 봐서 용서해준다. 그보다 미선아,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 박준영은 젓가락을 놓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은 돈과 출세욕에 물들어 탁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갸웃거리자 박준영은 헛기침을 하며 거창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 친정 땅 말인데 거기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빈터로 남아있지 않나? 이제 슬슬 내가 너희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해 주려고 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속여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남편의 달콤한 덫이 이제 막 입을 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 친정 땅 말인데 거기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빈터로 남아있지 않나? 이제 슬슬 내가 너희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해 주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준영은 거창한 태도로 그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작게 고개를 갸웃거리자 박준영은 역시 너는 모를 줄 알았다는 듯 비웃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땅이라는 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가 나간다고. 너처럼 사회생활 안 해본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에게는 그런 어려운 돈의 메커니즘은 이해 못하겠지만 말이야. 그 땅은 그저 잡초만 무성한 빈터일 뿐이지 않나. 그런 부동산을 언제까지고 붙들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주겠다고 이대호 부장님께 일부러 말씀드려서 추진한 거야. 박준영은 마치 자신이 구세주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들여? 아니겠지. 사실은 그 땅이 재개발 후보지가 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고 싶으니까 나를 속여서 빼앗으려는 거겠지. 하지만 거기는 어머니가 소중히 하던 곳이고 설령 판다고 해도 아버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를 내자 박준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탁자를 쿵하고 내리쳤습니다. 뚝배기. 된장찌개가 파도치며 조금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그 늙은 시골 할아버지에게 상의해서 뭘 알겠다고? 어차피 사업 얘기는 눈꼽만큼도 이해 못할 테지. 자신의 아버지를 늙은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릴 것 같았지만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내 아버지를 늙은 할아버지라고? 준영씨,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아버지가 법조계에서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남자인지 그걸 알면 당신은 기절할걸. 제가 침묵하자 자신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먹어 반성하는 줄 착각했나 봅니다. 박준영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이번에는 살살 어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봐, 미선아, 내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이대호 부장님도 내 체면을 봐서 특별히 사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건 기회야. 너 부장님 호의를 무시할 셈이냐? 하지만이 아니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내일이라도 당장 등기권리증이랑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놔. 나머지는 전부 내가 너를 위해서 잘 처리해 줄 테니 고마워하라고. 너를 위해서. 그 말 뒤에 숨겨진 끔찍한 본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땅을 손에 넣으면 나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재혼하려는 욕심뿐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알겠어요. 당신께 맡길게요. 내일 등기권리증 찾아볼게요. 제가 사그라지는 목소리로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박준영은 이제야 알아들었냐는 듯 천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면 틀릴 일이 없어. 자, 밥 먹자. 밥 먹어. 박준영은 기분 좋게 고등어 조림에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렸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열심히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를 지나갈 때 화면 반사로 분홍색 하트 스티커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약직 여직원과 즐겁게 카톡하고 있겠지. 지금쯤 시끄러운 아내를 속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려나. 아, 내일도 부장님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은 먹지 않아도 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는 박준영. 회의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분명 불륜 상대와의 데이트일 것입니다. 알겠어요. 수고 많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식기를 치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준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머리를 손질하고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 얼굴에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선아, 준비는 끝났다. 오늘 오후 1시 그곳으로 오너라. 재미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곳? 그것은 아버지가 서울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때 중요한 회의에서 자주 사용하던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이란 누굴까? 아버지 지인의 변호사일까? 저는 서둘러 몸단장을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몇 년 만에 꺼내 입는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정장. 박준영에게 너 같은 아줌마는 그런 옷 입어도 안 어울린다는 비웃음을 들은 이후로 계속 넣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몇 개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남편의 폭언을 그저 견뎌내기만 하는 나약한 전업주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지정된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자 안쪽의 푹신한 소파에서 아버지가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낯선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아름답게 웨이브한 20대 중반쯤의 화려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한때 법정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던 악마 변호사 김태산의 날카로운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미선아. 앉으렴. 너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 아버지의 말에 이끌려 제가 자리에 앉아 맞은편의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 씨. 저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저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준영이 회사 계약직 직원이다. 그래, 준영이가 다음 상대로 삼으려던 그 여자 말이다. 네,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저에게 이렇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박준영 과장님 같은 사람 조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역겹고 계속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정유진 씨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이었습니다. 폐를 끼쳤다고요? 하지만 준영 씨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으로. 제가 놀라 되묻자 그녀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모두 과장님의 일방적인 착각입니다. 저는 계약직이라는 약한 입장이라 상사인 과장님의 식사 초대를 무작정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빌미로 과장님은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박준영은 회사에서 아내와는 이제 완전히 감정이 식었다고 떠벌리며 정유진 씨에게 맹렬한 구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거절하려 하면 계약갱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라며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홍차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너에게서 전화를 받은 후 나는 곧바로 옛 부하인 흥신소 직원을 움직였다. 준영이 녀석의 비행 조사를 위해서 말이다. 거기서 그가 정유진 씨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녀에게 접촉해서 사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랬군요. 정유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을 지키려다 보니 명확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모님께 상처를 드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개 드세요, 정유진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건 지위를 이용해 당신을 협박한 박준영 씨예요. 제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정유진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저를 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과장님이 회사에서 사모님에 대해 뭐라고 소문내고 다녔는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말 심한 말이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해주세요.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회식 자리에서 사모님을 비웃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주름투성이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월급 도둑 같은 여자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니까 적당히 거짓말하면 금방 속아 넘어간다. 머리텅 빈 아줌마다라고 모두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위의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것 같은 강렬한 분노와 슬픔. 25년간 저는 그를 위해 매일 따뜻한 밥을 차리고 다림질된 셔츠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대소변 처리까지 혼자 해내며 불평 한마디 없이 헌신해왔습니다. 그 저의 인생을 그는 월급 도둑, 머리텅 빈 아줌마라고 비웃었던 것인가. 아, 그렇게 말했군요. 저는 겨우 그 말만을 쥐어짜냈습니다. 목소리는 신기할 정도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가치도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유진 씨가 강한 결의를 담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 땅 이야기도 과장님이 이대호 부장님에게 그 땅을 손에 넣으면 방해되는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시작하겠다고 저를 빌미로 빼앗으려던 겁니다. 저는 절대로 과장님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부디 저에게도 협력하게 해주세요. 정유진 씨.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각이 다 모였군. 준영이 녀석이 미선이에게서 땅을 속여 빼앗으려던 증거, 그리고 정유진 씨에 대한 악질적인 괴롭힘 증거. 하지만 녀석들을 확실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면 아직 재료가 조금 부족해. 아버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와 정유진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준영이 녀석은 내일 너에게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할 거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녀석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한다. 명심해라. 결코 우리의 패를 드러내서는 안 돼. 알겠어요, 아버지. 저 끝까지 잘 해낼게요.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는 순종적인 아내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인생을 빼앗으려던 그 남자에게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호텔 라운지를 나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영은 오늘도 늦는다고 했으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신발장 옆에 박준영의 구두가 되는 대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었을 텐데. 게다가 집안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보, 돌아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거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있고 내용물인 서류와 통장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장 문도 열려있고 제 옷과 가방이 거칠게 밖으로 끄집어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제가 망연자실 서 있는데 안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타난 것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얼굴이 새빨개진 박준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낯익은 오동나무 상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늦었잖아, 미선. 너 지금까지 어디를 싸돌아다닌 거야? 박준영은 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왜 집에? 게다가 이 방은 대체. 시끄러워. 나는 바쁘다고. 네가 꾸물거리니까 내가 직접 찾아낸 거야. 박준영은 손에 든 오동나무 상자를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려받은 친정 땅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소중한 상자였습니다. 자, 찾았다. 이대호 부장님이 빨리 진행하라고 난리야. 지금 당장 여기 인감도장 찍어. 박준영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해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비정상적인 초조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제 손을 잡고 찍게 하려는 기세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버지와 약속했던 계획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제 등골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빨리 해. 여기 인감도장을 찍으란 말이야. 핏발 선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박준영. 그의 손에는 저에게서 빼앗은 오동나무 상자와 구겨진 토지매매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그가 힘껏 끄집어낸 옷가지와 서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제 심장은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내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시에 따르라고 들었지만 박준영의 행동은 완전히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준영씨,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요. 최소한 계약서 내용을 읽게 해주세요. 제가 필사적으로 둘러대며 뒤로 물러서자 박준영은 콧방귀를 뀌며 계약서를 제 얼굴 앞에 휙 던졌습니다. 읽게 해달라고? 웃기는 소리. 너처럼 하루 종일 드라마나 보는 머리 텅 빈 아줌마가 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사업이라고. 전업주부 주제에 내 일에 감히 입을 대? 박준영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폭력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마 이대호 부장에게서 빨리 땅 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출세의 끈이 끊어질까봐 초조함이 그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부터 계속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가 있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하게 손가락만으로 조용히 녹음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부탁이에요, 준영씨. 어머니의 소중한 땅이에요. 아버지께도 한마디만 상의하게 해주세요. 제가 울 것 같은 목소리를 가장하여 간청하자 박준영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제가 놓아두었던 아끼는 찻잔을 옮겨주더니 바닥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 부서지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제 발밑까지 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끄러워. 무슨 아버지야? 그 쓸모없는 시골 할아버지에게 상의해서 뭐가 나오는데? 박준영은 저를 내려다보며 침을 튀기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이봐, 미선아, 잘 들어. 너는 내가 번 돈으로 밥을 먹고 내 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야. 누구 덕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하는 말만 닥치고 들으면 되는 거라고. 기생충, 소유물. 나라는 인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심한 말들.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가 지금 악마 같은 얼굴로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디까지 최악의 말을 뱉어낼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녹음기에 기록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침묵을 박준영은 두려움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들은 모양이군. 자, 손 내놔. 박준영은 오동나무 상자에서 검은 뿔 인감 도장을 꺼내 인주에 힘껏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제 오른손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놔요. 까불지 마. 빨리 찍으면 끝나는 일이야. 남자의 힘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박준영은 제 손목을 비틀듯이 고정하고 제 손가락과 인감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매도인란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이제 끝이야. 미선. 너는 이제 질렸다고. 박준영의 일그러진 웃음소리와 함께 제 손은 억지로 종이에 눌러 찍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계약서에 새빨간 인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하하. 좋아, 이걸로 됐어. 박준영은 제 손을 뿌리치고 계약서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인감 자국을 보며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대호 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그는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나는 지금 바로 이 계약서를 부장님께 가져갈 거야. 오늘은 안 돌아올 테니 너는 거기 흐트러진 방이나 치우고 있어. 핫핫. 박준영은 발밑에 찻잔 파편들을 구두로 짓밟으며 기분 좋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그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처참한 거실과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조용한 방에 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점점 커지더니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불쌍한 준영씨. 저는 일어서서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칠게 내던진 오동나무 상자를 주워 올려 내용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겁먹은 표정은 더 이상 제 얼굴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덫에 걸린 가련한 존재를 내려다보는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말, 협박, 그리고 억지로 손을 잡아 도장을 찍게 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로서 이 작은 기계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그리고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남자 눈치채지 못했더군요. 저는 오동나무 상자 바닥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당신이 억지로 찍게 한 그 도장이 내 인감 도장이 아니라는 것을. 과연 박준영이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가져간 계약서를 본 이대호 부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반격의 깃발은 이미 높이 올라 있었습니다. 박준영이 폭풍처럼 사라진 후의 거실. 저는 흩어진 옷가지와 서류들을 주워 모으면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솔한 사람 같으니라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오동나무 상자를 주워 올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제가 어제 동네 다이소에서 사온 3,000원짜리 막도장이었습니다. 모양이 그럴듯해 보이는 검은 뿔 플라스틱 재질이었지만 물론 인감 도장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감 도장과 등기 권리증은 이미 은행의 대여금고에 단단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주머니에서 꺼낸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박준영이 저를 기생충이라고 욕하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억지로 제 손을 잡아 도장을 찍게 한 일거수일투족. 그 음성 데이터를 확실히 백업으로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네, 방금 끝났어요. 그 남자, 제가 준비한 3,000원짜리 막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찍고 갔어요.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준영이 녀석은 여전히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남자로군. 그런데 그 녀석도 너를 너무 얕봤어. 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라니. 터무니없는 착각도 정도 것이지. 후후, 정말요. 박준영은 완전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와 결혼하기 전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유능한 법률보조원으로 맹렬히 일했던 것을,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으며
부동산 법률에 관한 지식은 문외한인 박준영 같은 사람은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박준영은 여자는 가정에 들어와 남자를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기에 제 커리어를 버리고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법률이나 사업 이야기에 일절 입을 대지 않고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기해온 그 가면이 결과적으로 그를 방심하게 만드는 최대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계약서 같은 건 읽을 줄도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정말 우스꽝스럽군. 무지한 건 그 녀석 쪽이지. 계약서 한 장으로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선아, 그달은 한 가지 계획 준비는 잘 됐겠지? 네, 완벽해요. 그들이 내일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되는군요. 저는 아버지와 짧은 논의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저를 묶어두었던 이 집과도 이제 작별할 때입니다. 그때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에서는 박준영과 이대호 부장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 땅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박준영은 얼굴이 새빨개져 흥분하며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대호 부장은 젓가락을 멈추고 눈앞에 놓인 계약서를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잘했어, 박 과장. 하룻밤 사이에 일을 잘 처리했군. 그 고집 센 부인을 어떻게 구슬렸나? 구슬리긴요, 뭐. 조금 큰 소리 내서 협박했더니 겁먹고 엉엉 울더군요. 마지막엔 제가 억지로 손잡고 인감 도장을 찍게 해줬습니다. 박준영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번 돈의 빌부터 사는 한심한 기생충 같은 존재니까요. 저한테 대들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정말 머리텅 비어서 쓸모없는 아줌마지만 마지막에 땅을 내주는 큰일 하나는 해줬습니다. 하하하. 박준영의 최악의 말에 이대호 부장도 손뼉을 치며 천박하게 웃었습니다. 핫핫. 쓸 수 있는 건 뼛속까지 빨아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즈니스의 기본이지. 이제 공장 부지 문제는 해결됐군. 임원회의에서 이 계약서를 내면 내 평가도 올라갈 거야. 내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내가 강력하게 밀어주마. 감사합니다, 부장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맥주잔을 크게 부딪혔습니다. 박준영의 머릿속은 이미 출세의 기쁨과 젊은 정유진 씨와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호 부장이 돋보기를 쓰고 계약서를 이리저리 넘겨볼 때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멈추고 굵은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박 과장, 이건 뭐야? 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대호 부장은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잖아. 이게 없으면 등기소에서 땅명의 변경을 못한다고. 너 그런 기본도 잊었어? 아, 박준영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초조함에 인감도장을 찍게 하는 데만 신경 쓰느라 인감증명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동나무 상자에 같이 들어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내일 바로 그 아줌마 시청에 보내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정말 허술한 놈 같으니. 뭐 됐어. 내일까지 반드시 준비해놔. 그리고 이 땅의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겠지? 등기부등본이요? 당연하지. 현재 땅 소유자가 정말 내 부인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게 상식 아니야. 이대호 부장의 고함 소리에 박준영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건 몇 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상속받았으니 틀림없이 아내 것입니다. 계속 빈터였으니 문제 없습니다. 이 멍청한 놈. 사업에 설마는 통하지 않아. 내일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도 떼어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박준영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젠장. 그 쓸모없는 미선이 녀석. 인감증명서도 같이 내놓으라고. 내일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실컷 쥐어짤 거야. 자신의 실수를 제쳐두고 박준영은 속으로 저를 맹렬히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계약서의 도장이 그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정 땅의 소유자가 이미 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박준영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시청에서 떼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몇 번을 걸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젠장, 그 아줌마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야? 또 늦잠이라도 자는 건가? 짜증이 난 박준영은 그대로 발걸음을 재촉해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이대호 부장이 지시한 등기부등본을 취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의 주소와 집번을 신청 용지에 쓰고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몇 분 후 창구 직원이 건넨 한 장의 용지를 받아든 박준영은 그것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어이없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종이에 쓰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곳에 쓰인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거짓말이지? 소유자란에 쓰여있던 것은 아내인 김미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준영의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초일류 대형 부동산 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거짓말이지? 등기소 창구에서 박준영은 일그러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에 든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의 소유자로 김미선이 아닌 태성종합개발 주식회사라는 초일류 대형 부동산 회사의 이름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야,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박준영은 혈색이 변한 채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내 땅이라고. 왜 이렇게 큰 회사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다시 제대로 확인해. 그러나 직원은 냉담한 눈으로 박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창구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최신 정보를 그대로 발급해드릴 뿐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직접 그 부동산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말도 안 돼. 어제까지 아내 땅이었다고. 박준영은 소리를 질렀지만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등기소를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미선이 녀석이나 몰래 그 땅을 대기업에 팔아넘긴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머리 나쁜 아줌마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박준영은 인도에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무미건조한 안내 음성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박준영의 등골로 역겨운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대호 부장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승진은커녕 회사에서의 입장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책상에 앉을 틈도 없이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호 부장에게서였습니다. 야, 박 과장, 돌아왔나? 당장 내 방으로 와. 1분 1초가 급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대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심한 두근거림을 느끼며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박준영을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이대호가 책상 위에 수많은 서류를 뒤엎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잖아, 박 과장. 그 땅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계약서 제작성은 어떻게 됐나? 임원 회의까지 이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이대호는 박준영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부장님, 사실은 뭐야? 똑바로 말해. 박준영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내가 미선이 녀석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몸져 눕는 바람에 시청에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꾸짖어도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박준영은 미선이 집을 나갔다는 것도 땅이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것도 아직 이대호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실을 말하면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셈이야? 이대호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이봐, 박 과장. 이 공장 부지건은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장님은 이미 주거래은행에 대출 상담을 시작했어. 만약 땅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수억 원 단위의 손실을 입게 될 거라고. 수억 원이라고. 그렇게 되면 너 한 명의 목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나도, 그리고 너를 추천한 전무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대호는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방안을
짐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야망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봐, 박 과장. 내 마누라 같은 건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잖아. 움직이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 데려가. 도장만 찍게 하면 그 다음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죽지 않을 정도로 쥐어짜서 얼른 서류를 완성시켜. 이대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박준영 자신이 미선에게 사용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준영에게 그 도구는 이미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침묵하다니? 왜 대답이 없어? 박준영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한 점을 응시했습니다. 목 안이 바싹 마르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너 어제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웃었잖아? 그 기세는 어디 갔나? 결국 너는 여자 한 명 제대로 관리 못하는 무능한 남자라는 거냐? 이대호의 모욕적인 말이 박준영의 자존심을 끈질기게 갉아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박준영이 한심하게 소리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대호 부장님. 김미선 씨. 노크도 없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접수 담당 비서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뭐야,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다. 나가. 이대호가 소리치자 비서는 주춤거리면서도 손에 든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로비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이대호 부장님과 박 과장님을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대호는 짜증스럽게 그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문양과 이름을 본 순간 이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태성종합개발법무국장의 이름. 박준영은 태성종합개발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을 쫓아냈던 그 거대 기업의 임원이 왜 이 회사에?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저쪽에서 땅 협상을 하러 온 건가? 이대호는 일순 희망에 찬 표정이 되었습니다. 대형 부동산 회사가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유리한 제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좋아, 박 과장. 따라와.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상대가 거물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면 사장님 평가도 2배로 오를 거야. 이대호는 구겨진 재킷을 정리하고 기세 좋게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박준영도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고 이대호의 뒤를 쫓았습니다. 1층 응접실. 육중한 소파에 등받이를 펴고 앉아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완벽하게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흠잡을 데 없는 표정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박준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것은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꼿꼿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주름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자신에게 아첨하고 있었을 아내 김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한때 머리 텅 빈 아줌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차갑고도 날카롭게 박준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왜 여기에? 박준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자 미선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성종합개발 법무 담당 전무이사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미선을 정중하게 가리키며 경악스러운 사실을 입에 담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이번 공장 부지 수용에 있어 유일한 권리자이신 김미선 사장님이십니다. 이대호와 박준영의 얼굴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권리자 김미선 사장님이라고요? 이대호 부장의 목소리가 뒤집혔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박준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미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 너 왜 이런 곳에 있어? 게다가 그 옷차림은 뭐야?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차려. 너무나 혼란스러운 박준영은 평소 집에서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람들 앞이라는 것도 있고 자신의 아내에게 소리치며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선에게는 그 고함 소리가 벌레의 윙윙거림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다리를 꼬고 차가운 미소를 박준영에게 향했습니다. 집에 가라고요? 준영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제가 남겨둔 이혼 서류 당신이 찢어버린 것 같지만 그건 그저 인사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집에 돌아갈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태성종합개발의 김민준 씨께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 친정 땅은 이미 제가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 단체와 태성종합개발 사이에 사업 제휴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당신 회사에서 감히 끼어들 여지 같은 건 처음부터 1mm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미선의 말은 얼음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준영과 이대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그 땅은 내 친정 땅이잖아. 너 같은 아줌마가 태성종합개발과 제휴를 맺을 리가 없어. 김민준 씨,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그저 무지한 주부에 불과합니다. 박준영은 필사적으로 김민준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준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박준영을 밀쳐냈습니다. 실례지만 박준영 과장님, 김미선 사장님은 저희 회사의 최우선 파트너이십니다. 그녀는 법무 전문가이며 이번 토지 수용에 있어서도 완벽한 스킴을 구축하셨습니다. 그녀를 무지하다고 부르는 것은 저희 회사의 판단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이대호 부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준 전무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그 땅을 공장 용지로 취득하는 계약을 이미 그녀와 맺었습니다. 보세요, 이걸 보십시오. 이대호는 박준영이 어제 가져왔던 토지매매 계약서를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박준영이 억지로 찍게 했던 그 붉은 인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녀의 도장이 있습니다. 이중 계약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이대호는 승리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제 상대를 무너뜨리고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선은 그것을 힐끗 보더니 쿡쿡 웃기 시작했습니다. 우훗, 아하하하. 뭐가 우스운가. 이대호 부장님, 그리고 준영씨. 당신들 정말 법률에 대해 무지하군요. 그런 플라스틱 막도장으로 찍은 종이 쪼가리에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한 통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등기소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미선의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준영씨, 당신이 어제 제 손을 억지로 잡고 찍게 했던 건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장난감 막도장이었어요. 제 인감도장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이었죠. 박준영은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3,000원짜리 장난감? 그리고 말이죠, 이대호 부장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 날짜를 보세요. 제가 태성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건 그것보다 훨씬 전입니다. 게다가 준영씨가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던 모습은 전부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어요. 미선은 테이블 위에 작은 검은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재생해볼까요? 너는 기생충이다라든지 죽지 않을 정도로 쥐어짜서 도장을 찍게 하라는 그런 음성이 법정에서 흘러나온다면 당신들 회사 어떻게 될지 아세요? 이대호 부장의 이마에서 폭포 같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은 흑빛이 되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아니요. 그건 말실수라고 할까요? 말실수? 아니요. 훌륭한 강요죄이자 사기 미수입니다. 미선의 눈동자에 깊은 분노의 불꽃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이대호 부장님. 저를 편리한 도구라고. 그리고 준영씨. 당신은 승진을 위해서라면 아내와 이혼할 거라고 웃으면서 부장님에게 아첨했죠. 박준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그걸 어떻게? 전화가 실수로 스피커 모드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당신이 한식주점에서 저를 주름투성이에 머리 텅 빈 여자라고 비웃던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침묵이 응접실을 지배했습니다. 박준영은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도구가 사실은 언제든지 자신의 목을 벨 수 있는 사신이었다는 것을. 25년간 저는 당신에게 헌신했어요. 당신 부모님 간병도, 집안일도, 당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침묵도. 그것을 당신은 출세를 위한 뇌물로 짓밟았어요. 미선은 천천히 일어서서 박준영의 눈앞에 섰습니다. 박준영은 뱀에게 노려진 개구리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패배예요, 준영씨.
당신은 오늘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직업도, 지위도, 집도, 그리고 당신이 비웃었던 제 친정 땅도요. 자, 잠깐만, 미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농담이었어. 그 이야기는 박준영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미선의 발밑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김민준에 의해 냉혹하게 뿌리쳐졌습니다. 박준영 과장님, 물러서십시오. 더 이상 저희 회사의 파트너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시면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대호 부장은 이미 혼이 빠진 듯한 얼굴로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출세욕이 회사의 파멸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미선은 발밑에서 추하게 몸부림치는 박준영을 힐끗 보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잘 가요, 준영씨. 아, 참. 깜빡 잊었네요. 제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 아버지는 그저 시골의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회사 주거래 은행의 법률 고문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김태산 변호사, 법조계의 괴물이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대호 부장은 힉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준영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미선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응접실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회사 전체에 퍼질 진실과 더욱 잔혹한 추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줘. 태성종합개발 응접실. 미선이 떠난 후 박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혼이 빠진 듯한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테이블에는 방금 전까지 최강의 무기라고 믿었던 가짜 계약서가 그저 쓰레기 조각처럼 굴러다녔습니다. 미선의 아버지 김태산 변호사를 그저 시골의 늙은 할아버지라고 무시했던 남자. 그 남자가 설마 자신들 회사에 목줄을 쥐고 있는 주거래 은행의 법률 고문 변호사였다니. 야, 박 과장.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호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박준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태성종합개발과의 제휴가 백지화되는 것만이 아니잖아. 주거래 은행 법률 고문 변호사를 화나게 했으니 우리 회사는 대출이 중단될 거야. 그렇게 되면 도산이라고. 다 내 탓이야. 아, 제 탓이라니요, 부장님. 땅을 억지로 빼앗으라고 한 건 부장님 아니었습니까? 뭐라고? 나는 일을 해결하라고만 했을 뿐이야. 폭력을 휘둘러 도장을 찍게 하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 전부 내 독단이었잖아. 방금 전까지 승진이라는 달콤한 꿀을 나눠 먹으려던 두 사람이 이제는 추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다툼을 할 틈은 1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대호 부장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본 이대호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이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이대호. 네, 이대호입니다. 태성종합개발권은 지금 막 비서실로 와. 전무님과 상무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아니요, 사장님. 그게 대체. 전화 너머에서 사장의 고함 소리가 응접실에 새어 나올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호는 죄송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허공에 고개를 숙이고 무너져 내리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났어. 전부 들통났어. 두 사람이 회사로 돌아오자 그곳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산하게 전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영업부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준영과 이대호에게 꽂혔습니다. 그 시선은 존경도, 신뢰도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냉혹한 경멸에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너희들 다들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박준영이 억지로 으르렁거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상에 앉아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서로 보여주며 소곤소곤 웃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뭘 보고 있는 거야? 박준영이 가까이 있던 젊은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내그룹 채팅에 게시된 어떤 음성 파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아내와는 이혼할 겁니다, 부장님.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하. 그 여자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듣는 머리 나쁜 여자입니다.
주름투성이 아줌마는 이제 질렸거든요. 아, 그것은 그날 스피커 모드가 되었던 전화 너머로 미선이 녹음했던 그 한식 주점에서의 대화였습니다.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박준영이 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미선을 기생충이라고 욕하며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던 생생한 음성까지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걸? 박준영은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무실 한 구석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여직원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정유진 씨였습니다. 접니다, 박 과장님. 그녀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당당하고 강한 눈빛으로 박준영을 보았습니다. 사모님께 음성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받았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함께 방금 전 직원에게 일괄 메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까짓 계약직 주제에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박준영이 정유진 씨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까지다, 박준영 사원. 육중한 목소리와 함께 사무실 안쪽에서 몇 명의 양복 차림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서 있던 것은 이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팔짱을 낀 전무와 엄격한 표정의 준법감시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전부 이 여자와 아내가 꾸민 함정입니다. 닥쳐. 사장의 불호령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종합개발 김민준 전무에게서 방금 전 공식적인 항의 연락이 왔다. 우리 회사 직원이 그쪽 파트너인 여성에게 폭행과 강요를 저질렀다고. 게다가 주거래 은행법률 고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수임 통지서가 도착했다. 사장은 박준영의 눈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박준영, 그리고 이대호, 너희 둘은 오늘부로 자택 대기 명령이다. 준법감시위원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체 업무에 관여하지 마라. 아니, 조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겠군. 이 음성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사장님, 저는 이대호 부장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추태 부리지 마라. 박준영, 이대호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멋대로 한 일이잖아. 나를 끌어들이지 마. 뭐라고? 이 자식, 승진시켜주겠다고 한 건 너 아니었어? 사장들 앞에서 멱살잡이 싸움을 시작하는 두 사람. 그 모습은 한때 엘리트라고 자처했던 남자들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끌어내. 사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두 사람은 경비원들에 의해 양쪽 팔을 붙잡혔습니다. 직원들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질질 끌려가듯 사무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박준영은 힐끗 정유진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선에게서 얻은 자유를 만끽하듯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밀어 넣어진 박준영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벽에 기댔습니다. 왜 그런 아줌마에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절망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의 아버지, 김태산 변호사, 법조계의 괴물이 준비한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냐, 집만 있으면 거기를 팔면 수천만 원은 될 거야. 그걸로 위자료도 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회사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내던져진 박준영은 너덜너덜해진 양복 바짓단을 움켜쥐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유진 씨에게서의 위자료 청구, 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 그리고 이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20년 전 대출을 받아 산 서울 시내의 아파트만이 마지막이자 최대의 의지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서 한 명의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아버지 김태산 변호사였습니다.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박준영은 한때 늙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자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장인어른. 미선이에게 사과하게 해주세요.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만은, 제발 그곳만은. 김태산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냉철한 눈으로 박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마 변호사 김태산으로 불리던 전성기의 위압감 그 자체였습니다. 준영이, 너는 아직 네가 서 있는 곳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네가 그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네가 번 돈으로 지은 내 성이라고? 박준영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20년 전 제가 필사적으로 일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지? 김태사는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서 서류 한 통을 받아 박준영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상환되었어야 할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록이었습니다. 네가 과장이 되기 전 회사 문제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물어낸 적이 있었지. 그때 내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 그것을 구한 건 누구지? 그건 미선이가 어디선가 마련해온. 미선이가 아니다. 나다. 김태산의 목소리가 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딸의 행복을 바라며 내 불미스러운 일들을 모두 뒤에서 처리했다. 그 집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심지어 소유권도 그때 미선이 명의로 변경해 두었다. 너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일해. 그리고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말이야. 박준영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자랑했던 그곳은 10년 전부터 이미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다, 준영이. 김태사는 쐐기를 박듯 가장 잔인한 사실을 입에 담았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했나?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영업실적도 최고였고 그 영업실적 뒤에서 내가 얼마나 거래처에 머리를 숙여내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했는지 생각해본 적도 없나? 네 회사 사장은 내 제자다. 나는 딸을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네 커리어를 뒤에서 계속 지지해왔던 것이다. 박준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의 실력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의 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 모든 것이 미선의 아버지라는 거대한 존재 위에 쌓아 올린 허술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선은 그 모든 성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일부러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그는 머리텅 빈 아줌마라고 비웃고 짓밟았습니다. 너라는 인간은 처음부터 단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가진 것이 없었다. 김태산의 말이 박준영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네가 딸이 스피커 모드로 전화를 듣고 있었던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딸이 너에게 준 마지막 온정이었다. 온정? 그날 밤 미선이는 너에게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다. 만약 네가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대로 행복을 지켜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나와 딸을 모욕했다. 더 이상 봐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김태사는 바닥에 엎드린 박준영에게 최후 통첩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그 집에서 사물을 정리해서 나가라. 1분이라도 넘으면 경찰을 불러 불법 침입으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조언이다. 내 통장 잔고를 잘 확인해봐라. 네가 미선이에게 주었을 생활비. 그녀는 1원도 쓰지 않고 내 계좌에 내 빚을 갚는 돈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빚이요? 네가 숨겨둔 사생아 문제나 과거에 바람피운 일 합의금, 그것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미선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냈는지 그 상환계획서도 동봉해 두었다. 열심히 일해서 딸에게 갚아라. 박준영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깊은 자비를 무시해왔는지 그 압도적인 무게에 짓눌려 그는 그저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비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미선이라는 방패를 잃은 순간 그는 세상의 거친 파도 속으로 알몸으로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때 깔보았던 전업주부의 뒷모습이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먼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전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박준영에게는 더욱 큰 사회적 죽음이 찾아올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거짓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김태산 변호사가 내민 1시간의 유예. 박준영은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수천만 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입금과 그와 거의 동액이 김미선이라는 개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젠장.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액의 돈을? 그것은 박준영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불미스러운 일,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이나 사생아 문제 해결금으로써 미선의 아버지가 대신 갚았던 돈을 미선이 박준영의 월급에서 꾸준히 상환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준영은 자신이 번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미선이 가게를 극한까지 절약하고 고생하면서 그의 뒷바라지를 계속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야, 잠깐만. 갈 곳이 없다고. 박준영은 집 안으로 짐을 가지러 들어가려 했지만 김태산 변호사가 데려온 건장한 경비원에게 무심하게 밀려났습니다. 집의 열쇠는 이미 최신 전자도어락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열쇠는 그저 철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박준영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쓰레기 봉투 2개에 구겨 넣어 담은 쭈글쭈글한 옷가지와 겨우 몇만 원의 현금뿐이었습니다. 때 아닌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덜터덜 밤거리를 걷는 박준영. 한때는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걷던 서울 시내의 번화가가 이제는 자신을 거부하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동료 김대리라면, 그 녀석이라면 내 힘이 되어줄 거야. 박준영은 한때 자신이 아꼈던 후배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걸어도 수신 거부. 오히려 회사 동료, 부하 직원, 학창시절 친구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2번 다시 연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 플랫폼 벤치에 앉아 박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경제, 뉴스 상단의 나치근 땅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대 규모 재개발 계획, 태성종합개발 독점개발 발표, 핵심은 미스터리 여성, 사업가. 그곳에는 고급 오피스 빌딩 창가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미선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려받은 땅을 기반으로 여러 지주들을 모아 거대한 스마트시티 구상을 주도하는 프로젝트 리더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박준영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주름투성이 아줌마라고 비웃었던 여자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로서 전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니.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야? 박준영은 한심하게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자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그저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준영의 등 뒤에서 젊은 남자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봤냐? 이 영상 대박 웃기는데. 아, 그 스피커. 불륜과장 말이야? 지금 인터넷에서 완전 난리 난 놈. 박준영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아보자 몇몇 젊은이들이 동영상 사이트를 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그 한식 주점에서 박준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듣는 머리 나쁜 여자입니다. 주름투성이 아줌마는 이제 질렸거든요. 하하. 영상에는 대한민국 최악의 남편이라는 태그가 붙어 이미 수백만 회 이상 재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댓글창에는 박준영의 본명, 근무처는 물론 그동안의 악행들이 익명 사용자들에 의해 속속들이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놈 박준영이래. 얼굴 사진도 떴다. 젊은이들이 자신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준영은 황급히 코트깃을 세우고 얼굴을 가린 채 역을 뛰쳐나갔습니다. 사회적인 죽음, 그것이 이토록 잔인한 것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 나라에 그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준영은 공원 공중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양복, 흙 묻은 신발, 절망에 일그러진 처참한 얼굴. 이것이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웃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한편 그때 미선은 아버지 김태산과 함께 어머니의 묘지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땅,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바꿔놓을게요. 미선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협력해준 정유진 씨도 서 있었습니다. 정유진 씨는
박준영에게서 위자료를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오랜 꿈이었던 해외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선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유진 씨. 당신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미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25년간 침묵을 지켜온 순종적인 아내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발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에게 가해질 마지막 일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피할 수 없는 법적 심판이 다음 날 아침 신문과 함께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준영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어떤 범죄적 행위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미선의 반격은 결코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때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 그것이 법조계의 거물을 아버지로 둔 그녀의 진정한 무서움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억지는 그만둬.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 한 방에서 박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택 대기 명령을 받은 지 며칠 후 그의 앞에 도착한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 예고장이었습니다. 박준영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호 부장이 시키는 대로 회사 경비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불륜 상대와의 데이트 비용이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들킬 리가 없어. 미선이 아버지가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무마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오만한 착각이 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쉬고녀 그 뒤에서 지지해주던 버팀목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정된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김태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미 도망갈 곳을 잃은 이대호 부장이 새파란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아버지 김태산과 냉철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 미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고소라니? 농담이지? 박준영이 방으로 뛰어들자마자 소리치자 김태산은 조용히 두꺼운 자료 한 묶음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농담인지 아닌지는 이 숫자들을 보고 말해보렴. 여기에는 박준영이 지난 5년간 저질러온 부당 지출의 모든 기록이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어느 호텔에서 어느 여자를 위해 얼마의 회사 돈을 유용했는지, 게다가 이대호 부장과 결탁하여 경쟁회사에 비밀 정보를 팔아넘기려던 이메일 기록까지. 왜 이런 것까지? 이대호 부장이 부들부들 떨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너희가 전업주부라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었던 미선이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온 증거들이다. 김태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이, 너는 미선이가 매일 네가 벗어던진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모두 스캔해서 데이터화하고 있었다. 내 스마트폰의 동기화 설정이 집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조차 너는 눈치채지 못했나? 박준영은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머리텅 빈 여자라고 비웃었던 아내는 사실 5년 동안 자신을 파멸시킬 폭탄을 웃는 얼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25년간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미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슬픔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서툴러도 승진이 늦어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이 없어도 저는 가족으로서 당신을 지지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의 소중한 가족의 추억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욕했죠. 그 순간 저는 당신이라는 인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기다려줘, 미선.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나 다시 성실하게 일할게. 박준영은 미선의 발밑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김태산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 경비원에 의해 무자비하게 뿌리쳐졌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네가 다시 시작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경찰 취조실이다. 김태산이 인터폰을 누르자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 2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준영 씨, 이대호 씨. 업무상 횡령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임해 동행을 요구합니다. 살려줘. 저는 부장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말도 안 돼, 박 과장. 네가 제안했잖아. 마지막까지 추악의 죄를 전가하는 두 사람.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때 엘리트라 자처하며 남들을 깔보던 남자들의 최후는 놀랍도록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비웃음을 사고 지위를 잃고 집을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마저 잃었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미선은 한 번도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사에게 끌려 복도를 지나 멀어져가는 박준영의 한심한 울음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조용해진 방에서 김태사는 미선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미선아, 잘했다. 이제 다 끝났어.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선은 창밖으로 펼쳐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땅을,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발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 미선의 스마트폰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태성종합개발의 김민준 전무에게서였습니다. 한 김미선 사장님, 그 재개발 프로젝트 공식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났습니다. 사장님이 그리신 아무도 외롭지 않은 도시, 드디어 시작이군요. 미선의 입술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손에 넣은 것은 막대한 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답게 사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박준영과 이대호가 구치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할 무렵, 미선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리더로서 빛나는 무대 위로 올라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역전극. 스피커 모드라는 우연한 실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진정한 각성에 의해 최고의 결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저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친정 땅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잡초가 무성했고 남편에게는 쓸모없는 부동산이라고 깔보였던 이곳. 지금 그곳에는 공사 차량들이 들어와 새로운 도시의 초석이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뜰 한 구석에 있던 오래된 수양번나무만은 옮겨 심어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저만의 결의의 증거였습니다. 좋은 바람이네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옆에는 완전히 기력을 되찾으신 아버지 김태선 변호사가 서 계셨습니다. 미선아, 정말 이걸로 좋았던 거냐?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후 박준영과 이대호 부장에게는 1심에서 가혹한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상 횡령 외에 증거인멸을 꾀한 악질성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입니다. 게다가 박준영에게는 저에게 대한 손해배상과 정유진 씨에게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탕진한 합의금 변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 구치소 면회실에서 박준영과 대면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흰머리가 섞인 채 작게 웅크린 한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선아, 다시 시작하자. 너 없으면 안 돼. 부탁이야.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해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냉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구원해줄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영씨, 당신은 마지막까지 저를 보지 못했군요. 저는 그 말만을 남기고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25년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긴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의 숭고함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의 위험함을 저는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김미선 사장님,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사 현장 입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은 정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가기 전까지 제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대형 건설사와의 회의 자료를 안고 활기찬 표정으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마쳤습니다. 김민준 전무님도 도착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정유진 씨. 바로 갈게요. 저는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김미선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며 자신의 의지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내리는 커피 향이 이토록 사랑스러울 줄은 주부로 살던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문득 그 스피커 모드가 된 밤을 떠올립니다. 그때 남편의 배신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주름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의 폭언을 견뎌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남편이 승진을 위해 꾸민 덫이 결과적으로 저를 어두운 우리에서 끌어내어 자유라는 이름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자, 가볼까요? 저는 가방을 들고 단단히 땅을 밟으며 걸어나갔습니다. 제 뒤에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밝은 미래와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누구 하나 외롭지 않은 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한 마리의 새가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 자신을 겹쳐보며 저는 오늘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간 침묵 속에 갇혀있던 제 인생은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일장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